은퇴까지 해놓고 이제 와서 노후 준비라니 늦은 감이 있죠. 원래는 제 나름의 노후 계획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저한테 시집 와서 신혼생활 한 번 없이 결혼생활 내내 고생해준 아내에게 보상을 해주는 요량으로 전원주택을 마련해서 그곳에서 둘이 한적하게 지내는 게 제 계획이었죠. 그런데 계획이 계획으로만 끝이 나버렸습니다. 제가 전원생활을 선물로 줄 사람이 지금은 없거든요. 너무나 황당하고 억울하게 저 세상으로 떠난 사람, 저를 두고 먼저 떠난 그 사람 때문에 지금 속이 문드러질 것 같습니다. 억울하기도 하고 원통하기도 하고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어요. 이 답답한 마음 조금이나마 풀고자 이곳을 찾았습니다. 기가 막힌 제 이야기 잘 들어주십시오. 저는 2남 3녀 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저희 집이 종갓집이라 어릴 때부터 장남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듣고 자랐어요. 태어나 보니 장남이고 책임이 주어지는 삶, 살면서 참 버거운 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아버지의 아버지의 그 아버지의 윗대부터 이어져 내려온 가풍을 어린 제가 감히 왈가왈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저 주어진 대로 내 할 도리를 다하는 것, 그것이 미덕이라 생각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집안의 맞이가 잘 되어야 밑으로 동생들이 잘 된다는 어른들의 말씀 때문에 어린 나이에도 동생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자랐어요. 공부머리야 타고난다고 하지만 노력도 어느 정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타고난 천재가 아니었던 저는 성실함으로 학교 생활을 해냈고 반에서 임원도 하면서 본을 보이기 위해 노력했어요. 지금 돌아보면 지난 시간들 힘들게 버텨낸 것 같아요. 물론 그 모든 순간들을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집안과 가족들을 위한 시간들이었고요.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종손으로 장남으로 태어났으니 힘들어도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공기업에 취직을 했습니다. 부모님들과 친척분들이 취직 잘했다고 칭찬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곳에서도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열심히 살았고 35년의 근속기간을 마치고 얼마 전에 정년퇴직을 했어요. 돌아보니 그 세월 어떻게 지나갔는지 아득하기만 합니다. 한편으론 제 자신이 뿌듯하기도 하고 한편으론 씁쓸하기도 합니다. 회사가 저에게 전부였던 그 시간 동안 앞만 보며 달리느라 정작 중요한 것들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놓친 건 아닌가 하는 후회도 있어요. 당시엔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그리 좋은 꼴이 아닌 것 같아서요. 그래서 지난 제 인생에 후회가 생기는 것 같아요. 장남으로서 저를 완성시켜줬던 사람은 제 아내입니다. 중매로 만나 결혼을 하고 그 해 바로 임신을 해서 이듬해 첫째 장남을 낳고 몇 해 뒤에 둘째 아들을 낳아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린 사람이에요. 결혼을 하고 바로 아들까지 낳을 수 있게 해줬으니 제 의무를 다할 수 있게 해준 사람 맞죠? 지금은 저 세상으로 떠난 아내를 처음 만난 날이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새로 생긴 빵집에서 아내를 처음 만났어요. 그때만 해도 20대라 애띤 얼굴이었고 몸도 가녀린 사람이었어요. 집안의 둘째 딸이었는데 첫인상이 너무 좋아서 바로 결혼을 결정하게 됐죠. 들어서 아시겠지만 제가 집안에서 장남입니다. 당연히 저와 결혼하면 맏며느리가 되실 텐데 힘드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정혜씨가 제 아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느낌이 너무 좋은 분 같아요. 네. 아내가 참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꼭 하고 싶어서 제 속마음을 솔직하게 말했죠. 지금 그때를 회상해보면 참 멋없이 말했다 싶은데 아내는 내 말을 듣고 저와 결혼을 하겠다고 결정해줬습니다. 인연은 인연이었나 봅니다. 한번 만나 결혼이 결정됐으니 말이에요. 집안끼리는 이미 말이 오간 상황이라 저희의 결혼식은 빠르게 준비가 됐어요.
결혼 결정이 나고 너무 늦지 않게 약혼식을 올린 이후 곧 결혼식도 하게 됐어요. 둘 다 어색하게 턱시도와 웨딩드레스를 입고 무표정으로 찍은 결혼 사진을 보고 있자면 웃음부터 납니다. 이때 이랬었나 싶은 것이 지금에 비해 너무 젊고 꽃다운 우리 둘의 모습이 한때 신기루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제가 결혼할 당시에도 결혼과 동시에 분가를 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예외였죠. 장남이었고 당연히 부모님을 모시고 산다는 분위기였어요. 저 또한 분가는 생각지도 않았고요. 집에서 가까운 곳으로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부터 아내는 살림을 한다고 정신이 없었어요. 부모님의 시동생이 셋이나 같이 있으니 그 식구들 다 건사하려면 하루가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퇴근하고 와서 저녁을 먹고 있자면 방에 들어와 꾸벅꾸벅 조는 모습이 일상이었어요. 결혼하자마자 시작된 시집살이에 정신을 못 차리는 아내의 모습이 참 안쓰러웠던 기억이 나네요. 제대로 누워서 자지 왜 그러고 있어? 네? 깜빡 졸았나 봐요. 부모님 방에 들어가셨으니까 편하게 자. 누가 쫓아오는 것도 아닌데 그러고 있어. 네, 알겠어요. 혹시나 어머님이 찾으실까봐. 뭐 필요한 거 있다고 하시면 내가 하면 되니까 어서 자. 그런 말 말아요. 당신이 나가면 어머님한테 나 혼나요. 뭘 그런 걸 혼나. 당신은 몰라요. 나 먼저 잘게요. 어머님이 찾으시면 나 깨워요. 알겠어. 어서 자. 시부모님도 모시고 살면서 얼마나 어려운 자리였을까요? 하지만 아내는 힘든 내색 없이 꿋꿋하게 자기 할 일을 했어요. 하루 종일 쉴 틈 없이 가족들 챙기면서 저와 아이들도 건사하며 살아줬죠. 아내의 그런 행동들은 곧 동네 사람들 입에도 오르내리며 칭찬을 받았고 그런 아내가 저는 자랑스러웠어요. 제 지인들 중에는 뜨겁게 연애해서 결혼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부모님 반대에도 무릅쓰고 결혼을 강행하거나 혼전 임신을 해서 강제적으로 결혼 허락을 받아낸 지인도 있었죠. 그들을 보면 좀 신기하기도 했어요. 결혼이 연애처럼 잠깐 하고 말 것도 아니고 평생을 살아야 하는데 처음부터 삐그덕거리며 시작하면 앞으로의 삶이 행복할까 싶은 걱정 아닌 걱정도 됐고요. 사는 게 만만치 않잖아요. 특히 고부 갈등 같은 건 오래전부터 문제가 되어 왔고요. 그런데도 그 사람 아니면 안 된다며 부모님 뜻을 거르고 결혼을 한 친구들은 나중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어찌됐든 자식까지 낳았으니 살긴 살아야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를 않는 거죠. 가정 불화로 괴로워도 참고 사는 지인들을 보며 중매로 결혼했지만 큰 갈등 없이 사는 저의 삶이 더 낫다는 생각이 천번만번 들었어요. 역시 내 선택이 옳은 선택이었다. 이렇게요. 아내는 속 얘기를 잘 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퇴근하고 집에 가보면 분명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저에게 말을 아꼈죠. 나중에 들어보면 어머님께 안 좋은 얘기를 들었고 분명 속이 상할 일인 것 같은데도 저에게 말없이 속으로 삭혔어요.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저도 하루하루 사는 게 바쁘고 정신이 없다 보니 어느샌가 익숙해져 버렸죠. 누구나 속앓이는 하는 거니까 묵묵히 참아내는 것도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여기면서 익숙해져 버린 거죠. 시간이 흘러 첫째는 군대에 입대하고 둘째도 대학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 사이 저희 어머님은 지병 때문에 돌아가셨고 아버님만 모시며 살게 됐고요. 결혼한 지 20년이 넘어가자 신혼 때와는 많이 다른 상황이 돼버렸어요. 어렸던 아이들은 다 커버리고 부모님은 연로하시고 저희도 나이가 들어가고요. 정년을 앞두고 있게 되자 저도 생각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동안 당연하게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사는 거라고 여겼던 제 생각이 바뀌게 됐죠. 이제 여유 생겼으니 당신도 좀 돌보면서 살아. 뭘 하고 싶어도 몸이 안 따라주네요. 여기저기 안 아픈 곳이 없어 그냥. 당신 고생 많았지. 내가 다 알아.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해.
고마우면 뭐해요. 내 청춘은 다 지나가 버린걸. 앞으로는 내가 당신을 위해 살게. 나 은퇴하고 나면 우리도 귀촌해. 느긋하게 살아보자. 귀촌이요? 촌구석에 들어가면 죄다 여자 할 일인데 또 그 짓을 하라고? 나는 그냥 여기 살래요. 농사 지을 것도 아닌데 뭐. 내가 밥 해주고 청소해주고 다 할게. 평생을 물에 손 한 방울 안 담근 양반이 무슨 밥을 해요. 그런 말 안 믿어요. 에이, 이 사람 속고만 살았나? 속았으니 여지껏 이렇게 살았지. 아내를 위해 구상한 노후였는데 그게 또 아내는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았어요. 갱년기 때문인지 부쩍 신경질도 늘었고 신혼 때도 하지 않았던 부부싸움을 종종 하게 됐어요. 아니, 부부싸움이 아니라 일방적인 화풀이였죠. 제가 다 들어줬으니 말이에요. 저도 나이 들어 성격이 변하는데 아내라고 왜 안 변했겠어요. 그동안 맏며느리로 살아준 게 고마워서 그걸 잊지 않고 제가 다 받아준 거죠. 동생들도 다 출가하고 자식들도 지 앞가림하게 되니 저나 아내나 여유가 많아진 건 사실이었어요. 여전히 아버님을 돌봐야 했지만 워낙 깔끔한 성격이시라 낮에는 노인대학을 다니셨기에 크게 챙겨드릴 것도 없었고요. 그래서 저는 아내와 못 즐긴 신혼을 보내야겠다 생각했어요. 같이 놀러도 다니고 여행도 다니고 취미도 함께 하고요. 전 나름대로 그런 계획을 세웠는데 처가에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엄마가 몸져 누우셨는데 못 일어나시나 봐요. 당분간 친정에 가서 엄마 좀 돌봐드릴게요. 아이, 장모님 많이 안 좋으셔? 허리가 안 좋으셔서 일어나지를 못하신대. 새언니가 엄마 보러 안 온다고 난리인가 봐. 아이, 처남 때 왜 그런데? 아이, 사이가 안 좋았어도 시어머님이 몸져 누웠는데 아니 아랫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몰라요. 다 오빠가 못나서 그렇지. 엄마 이제 사시면 얼마나 사신다고. 여튼 내가 좀 가보고 올게요. 그래. 아버님 걱정 말고 다녀와. 내가 챙길게. 이제 여유가 있어서 아내도 편하게 지내나 했더니 장모님이 편찮으신 거예요. 누워서 지내야 하는 상황이면 요양병원으로 모시는 것이 맞는 것 같지만 자식된 도리로 곧장 병원으로 모시는 게 마음이 쓰이는 아내였죠. 맘 같아선 처남댁들이 알아서 해줬으면 싶었지만 나서는 사람이 없으니 별 수 없었죠. 처가의 부모님도 내 부모님이다 생각하며 한동안 아내와 주말 부부 생활이 시작됐어요. 아내는 짐 싸서 떠나는 날까지도 가족들 식사 걱정을 했습니다. 첫째 아들은 군대에 갔고 둘째도 나가서 먹는 일이 많아서 아버님과 제 식사만 챙기면 되니 걱정 말라고 안심을 시켰죠. 놀러 가는 사람도 아닌데 맘 안 쓰게 해주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그런데 이게 장기간이 되니 저도 부담이 되더군요. 그때는 저도 직장을 다니고 있었기에 아버지 식사를 제 시간에 맞추려면 아주 바빴어요. 그나마 아내가 주말에 와서 밑반찬을 해주고 갔기에 버틸만 했고요. 저도 저였지만 아내도 정말 못할 짓이었어요. 양쪽 집을 오가며 살림을 봐야 했으니 얼마나 버겁겠어요. 가까운 거리도 아니고 편도로 1시간은 걸리는 곳을 매주 오고 가며 2년을 했으니 몸이 축날 법도 하죠. 당신 살이 많이 빠졌는데? 그래요? 뱃살은 더 늘었는데? 이것 봐요. 바지가 안 맞아. 아니야. 허벅지 살도 많이 빠졌고 당신 그러다가 허리 디스크 도지겠어. 운동 좀 해. 내가 운동할 시간이 어딨어요. 엄마 욕창 생길까봐 수시로 들여다보기도 바쁜데. 그냥 이참에 병원으로 모시는 건 어때? 병원비는 누가 내고요? 집안의 아들들이 죄다 마누라한테 잡혀서 엄마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엄마가 우리 키운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다들 저 모양인지. 속 터져. 내가 얘기해 볼게. 그 3남매 각집 나눠서 내면 어느 정도 되지 않겠어? 곧 설이니까 모였을 때 한번 말 꺼내 보던가요. 그래. 당신도 나이가 있는데 계속 이렇게 지내는 건 아닌 것 같아.
고생 끝 낙이 아니고 고생 끝 고생인 아내를 보니 보통 맘 쓰이는 게 아니었어요. 갈수록 살도 빠지고 안색도 안 좋아지는 게 멀쩡한 사람 잡겠다 싶었고요. 그래서 내가 나서야겠다 맘먹은 건데 명절에 모여서 말을 꺼냈다가 아주 집안 싸움이 나고 말았죠. 어머님이 예전에 저한테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저를 무슨 이 집의 하인처럼 부리시는데 저 그때 생각하면 밤에 잠을 못 자요. 우리 엄마가 뭘 그리 시켰다고 새언니는 그래요? 우리 때 다 그렇게 살았지. 새언니는 뭐 그리 잘났다고 이 유난이냐고. 어머 아가씨, 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나도 우리 엄마 아빠가 귀하게 키워주셨는데 내가 왜 그런 대접 받아야 되냔 말이에요. 아니 누나, 나도 여유 없어. 그 아파트 대출에 차 대출까지 하면 애들 학원비도 아껴 써야 한다고. 다들 정말 너무해. 엄마가 우리를 어떻게 키워주셨는데 다들 자기들 살 생각밖에 안 하고. 그렇게 속상하면 아가씨가 계속해요. 하던 대로 하면 되는데 왜 우리한테 이래요? 지금 말 다 했어요? 설이라고 모인 처가 식구들이 아주 대판 싸우는 일이 생겼어요. 아내의 아래 위로 남자 형제들이 있는데 다들 병든 노모를 모른 척하며 자기들 입장만 내세웠죠. 안방에 누워 계신 장모님이 뻔히 듣고 있는 상황인데도 다들 거리낌 없이 속 얘기를 다 꺼내놓는데 콩가루 집안이 따로 없다 싶었어요. 장인어른이 일찍 돌아가시고 힘들게 장모님 혼자 자식들 건사하며 사셨는데도 그 고마움을 모르고 자기 살 길만 찾는 아들들이었어요. 아내는 자신의 형제들의 모습에 크게 실망을 했고 끝내 눈물을 보이며 자신이 맞겠다고 하더군요. 미안해요. 근데 나 엄마 저렇게 못 두겠어. 병원에 모시는 것도 맘 쓰이고. 어차피 연세 드셔서 올해는 못 사실 것 같으니 내가 계속 모실게요. 답이 없네. 그래, 그럼 어머님을 우리 집으로 모시자. 아버님도 계신데 어떻게 그래요? 그냥 지금처럼 이렇게 지내요. 나 당신 힘들어서 안 돼. 그러다가 병나. 몸 챙기면서 할게. 오빠랑 동생한테 돈 달라고 할 거야. 그걸로 도우미도 쓰고 그러면 돼. 지금처럼 주말에는 자기들도 하루씩 맡아야지 엄마. 되겠어? 되게 해야죠. 솔직히 그 상황에 아내를 데리고 집에 오고 싶었어요. 이미 출가 외인인 아내인데 아들들도 안 나서는 상황에 우리가 책임질 일은 아니다 싶었죠. 하지만 아내가 그러고 싶지 않은 것 같아 아내의 뜻대로 해주기로 했어요. 지난 결혼 생활 동안 얼마나 우리 집에 최선을 다했는지 제가 잘 알기 때문에 하고 싶다는 대로 해주는 게 덜 속상하겠다 싶었고요. 다시 시작된 주말 부부 생활. 아버님도 아내가 집으로 왔으면 싶어 하셨지만 제가 말씀을 잘 드려서 양해를 구했어요. 몇 년만 더 하면 되겠지 그리 생각하면서요. 그런데 제 예상대로 아내의 건강이 계속 나빠지기 시작했죠. 살이 점점 빠지고 안색도 어둡고 집에 와서도 뭔가 걱정이 있는 사람 같은 모습에 불안해졌어요. 무슨 일인지 물어도 별일 없다고만 하니 제가 어찌할 도리가 없었죠. 그러다가 몸이 안 좋다면서 매주 오던 걸 격주로 오게 됐고 저의 걱정은 나날이 늘어가기만 했죠. 그러다 아내의 생일이 다가왔고 제가 처가에 가게 됐어요. 아내가 집에 오는 날이었지만 제가 가서 들여다보고 필요한 것도 챙겨줄 겸 가게 됐죠. 생일을 맞아서 목걸이를 선물로 준비했는데 기분 전환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목걸이를 하게 됐어요. 오랜만에 아내 선물을 고르면서 새삼 결혼할 때 예물 고르던 생각이 나더군요. 그때 참 고왔던 아내 얼굴을 떠올리며 보고 싶기도 했고요. 그렇게 바리바리 챙겨 처가에 갔는데 들뜬 저의 기분과는 반대로 아내는 기분이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웬 목걸이예요? 돈도 없는데. 내가 큰 돈은 못 벌어도 당신 목걸이 하나는 사줄 수 있어. 그냥 돈으로 주지. 그래도 목걸이는 예쁘네요. 내가 해줄까? 이리 와봐. 됐어, 나중에 할게.
안 하고 다녀서 불편해. 에이, 왜 그래? 그래도 사온 정성을 봐서 한번 해봐. 아, 됐다니까요. 성가시게 왜 이래 이 양반이? 목걸이를 매일 하지는 않더라도 그날은 선물을 준 날이니 목에 걸어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내가 신경질을 내면서 성가시다고 표현하더군요. 참 많이 서운했습니다. 어떤 디자인이 어울릴까 몇 날 며칠을 고민하며 고른 선물이었는데 이제는 아내에게 내가 귀찮기만 하구나 싶어 너무나 서운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아내는 다른 곳에 신경을 쓰고 있었어요. 원래 아내는 종교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교회니 절이니 죄다 돈 때문에 사람 현혹하는 일이라며 거들떠도 보지 않던 사람인데 오랜만에 간 처가에 웬 제단이 차려져 있는 겁니다. 불상이 있는 걸로 봐선 불교 쪽인가 싶은데 불교는 또 집에 불상을 모셔놓은 걸 본 적이 없어서 갸우뚱했어요. 이건 뭐야? 당신 절에 다녀? 내가 그동안 맘고생하면서 살았잖아요. 그게 다 신을 부정하며 살았기 때문이더라고요. 신? 이번에 내가 귀인을 한 분 만났는데 그분께 세상 이치를 듣고 깨달아 버렸어요. 그분 덕분에 내가 다시 태어난 거예요. 뭐? 여보, 뭔가 이상한데? 당신 사이비 교주 이런 사람 만난 거 아니야? 사이비라니? 당신 말 함부로 하지 말아요. 화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분은 다 보고 계세요. 당신 이렇게 부정 타는 모습도 다 아신다고요. 여보, 아무리 봐도 이상해서 말을 했더니 저더러 부정이니 뭐니 하며 버럭 화를 내는 아내의 모습이 너무나 낯설었어요. 그동안 맘고생해서 어디 의지하고 싶은가 보다 그리 여겼는데 뜬금없이 신이라니 아무리 봐도 정상적인 것을 믿는 건 아닌 것 같아 불안해졌죠. 다시 집으로 돌아와야 했기에 곁에서 지켜볼 수는 없고 걱정스러운 마음에 아내에게 당부했죠. 세상에 가짜가 너무 많다고, 사이비 이런 데는 발들이면 빼기 힘들다고, 절대로 낯선 사람이랑 오래 대화하지 말라고 당부에 당부를 했지만 돌아가는 차에 올라탔을 때 저에게 부적 하나를 쥐어주는 아내였어요. 이거 지갑에 꼭 넣어 다녀요. 그래야 애군이 다 피해가. 알았죠? 여보. 어서요. 아니 지갑 이리 내요. 내가 넣어줄 테니까. 당신 또 안 할 거 뻔해. 그러면서 지갑을 뺐더니 그 속에 부적을 넣어서 줬습니다. 그러고는 여분의 부적을 더 주면서 아버님과 아이들 것도 챙기라고 신신당부했죠. 어이없어 쳐다보는데 눈빛이 제가 알던 제 아내의 눈빛이 아닌 것 같아 마음이 더 무거워져서 집에 돌아왔어요. 대체 아내가 믿는 종교가 뭔가 싶어서 들은 내용으로 인터넷을 검색해봤지만 관련된 내용은 없었어요. 다만 다른 사이비 종교들의 피해 사례들만 보게 되면서 마음만 더 무거워졌고요. 챙겨준 부적을 펼쳐보니 왠지 꺼림직한 기분만 들어서 그냥 버렸어요. 아내는 애군을 막아준다고 했지만 그걸 보고 있자니 안 좋은 일이 더 생길 것 같았거든요. 이후로 아내는 듣도 보도 못한 신을 믿는 일에 더욱 빠져버렸어요. 제사를 지낸다며 장모님 돌보는 일도 남한테 맡기고는 지방으로 다니기도 하고 저에게 돈이 필요하다며